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이제 GS 1기, 2기, 오늘 나간 교재 요거 가지고 1기, 2기 두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할 건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강의한 것을 다음번에, 다음 회차, 그러니까 강의 때는 먼저 오셔가지고 한 50분 정도 먼저 써보세요. 그거 쓰셔가지고 거기에 뭐 첨삭이 필요한 건 아니고 채점을 할 거예요. 채점을. 그래서 많이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냥 외우셔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 답안 작성하고 그다음에 경영학 논술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법학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2차가 돼 있는데 경영학 쪽 글쓰기는 좀 독특하게 써도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논리대로. 근데 사실은 이제 강사가 가르치는 논리가 그래도 제일 정확한 논리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준 논리대로 쓰는 게 좋은 거고, 법학은 아니에요. 법학은 그냥 수학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수학 문제 할 때, 내 생각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답이 틀렸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수학의 정석,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생각하는 풀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이가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외우는 것처럼 이 법학 답안은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니까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이렇게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연기 때 내내 가르쳐 드렸던 조문하고 판례, 그것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고민 많이 하시고, 그렇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목차를 잡는 게 좋지? 그런 고민을 하시면은 될 거예요. 채점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채점은 이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이게 50점이면요. 80%가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0점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0.8을 해서 40점 만점이에요.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점을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논리가 좀 빠지거나 아니면 문장의 표현이 빠지거나 그러게 되면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점수가 떨어져요. 그게 왜냐면 0.8밖에 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많이 빠져가지고 뭐 30점이 나왔다 토탈, 그러면 24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4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50점 시험 보거든요 이번에. 50점을 보면 24점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게 난 되게 점수가 낮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좀 제가 짜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가산점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 채점도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최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맞는 점수가. 근데 문제는 50점에서 24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점이면 48점일까? 그게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50점에 24점을 맞는 그 집중력만큼 또 다음 50점을 그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쓴다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침에 와서 글 쓰는 거, 미리 글 쓰는 걸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50점 쓰는 그 집중력 훈련.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2기 때는 100점 쓰는 집중 훈련인데 그때도 100점 쓰기는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강의 양이 있기 때문에 쓰기는 힘들 것 같고, 그때도 50점 걸궁을 할 건데 그때도 미리 본인이 주중에 한번 50점짜리도 써봐서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문제와 답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와 답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돼 있어요. 앞에 목차를 잠깐 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연기 때 배웠던 순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행정소송 들어가기.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로 1문, 2문, 3문이 있는데, 우리 공인노무사에서 2011년에 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데는 또 나와요. 정반대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폭탄 떨어진 곳에 다시 폭탄이 안 떨어진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숨거든요. 우리 이제 훈련을 할 때 그쪽에 참호를 파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한 번 나온 데서 또 나와요. 그래서 2011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한 번쯤은 낼 만한 그런 이제 유혹을 느낄 만한 시점이다. 이제는 여기가 이제 그렇게 살짝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집중력, 긴장감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항고소송에서 취소소송에서 테마 첫 번째가 제기가 적법하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쭉 넘어가면 두 번째가 이제 저거예요. 본안의 심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판결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본안심 세 번째가 절차 하자가 있네요. 이 절차 하자만 살짝 여러분들한테 이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그 비치법전에 행정절차법이 주어져 있어요. 비치법전을 보시면 그러니까 비치법전 행정절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절차법 규정을 가지고 쓰라는 거거든요. 쓰는 지점이 분명히 나온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살짝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살짝 넣었어요. 그 다음에 테마 네 번째가 이제 보면은 본안 판결 형식과 확정 판결 효력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강학상 부관은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강학상 부관이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강학상 부관 소장 쓰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안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무효 확인 소송, 부자유 확인 소송,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첫 페이지에 있는 치송의 대상이 있죠. 이 치송의 대상에서 우리 시험에 50%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송의 대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송의 대상에서 무조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소재기 요건 있죠. 치송의 소재기 요건 대원 피업 재관행 거기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50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100점 만점에 거기서 50점이 나온다. 거기서 50점이 나오고 나머지 25점 거기서는 이제 본안의 심리 제도 처분사 추가 변경에서 뭐 25점이 나온다거나 기속력에서 25점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거기서 뒤에는 조합형이지 앞에 50점은 무조건 대원 피업 재관행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소송에서도 이 대원 피업 재관행을 통과하는 게 이 급선무예요. 그 실제 실무에서도 거기를 통과하면 거의 이긴다고 봐요. 들어가 버리면. 왜냐하면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송의 대상이 침익적이라고 일단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침익적이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그럼 이건 당연히 의심이 가는 거죠. 위법하다라고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들어가면 이기게 돼 있는데 그걸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모든 소송에 그러니까 판결문의 거의 대부분이 치송의 대상이냐 아니냐, 원고 적격이 있냐 없냐 여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도 다 거기에 집중돼 있게 마련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서 양이 많아서 일단은 이제 반 정도를 할 건데요. 반 정도를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문제로 어디를 볼 거냐면 2문부터 볼게요. 1문은 이제 통치행위거든요. 여기는 약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사고가 깊어지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부터 미리미리 막 강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3페이지부터 볼게요. 3페이지. 자, 행정소송의 한계는 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행정소송의 한계는 행정소송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한계는 이걸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장을 쓸 수 있느냐, 소장의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소장의 표현과 관련됐다고 그랬죠. 소장의 표현. 그래서 취소송 1번, 특히 청구취지 1번과 관련이 있다. 청구취지 1번을 뭐뭐를 취소한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소장을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그러면 이 법원 많잖아요. 법원 가셔가지고 이렇게 앞에 들어갈 것도 없어요. 앞에 딱 가서 보면은 이제 민원 그 앞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막 이렇게 서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주민센터 가서 보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 소장이 있어요. 소장 딱 하나 딱 접어서 보면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소장이. 그 다음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소장 청구취지 1번. 그랬을 때 여기다가 대통령이나 국회의 어떤 행위, 국민을 향한 행위, 국민과 관련된 행위. 이거를 취소한다라고 적을 수 있을까? 이걸 적을 수 있을까가 이게 통칭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취소한다라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두 개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행정소송법 3조와 4조에 의하면 이 표현을 둘로 바꿀 수 있죠. 취소한다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 처분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항의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근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2번, 여기 3페이지 본 것처럼, 거기를 이렇게,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 허가를, 처분이죠.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가 취소한다는 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한계논이에요. 여기에요. 이런 게 한계논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논의는 이 소장의 표현을 바꿀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목적어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 첫 번째는 목적어로 쓸 수 있느냐.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어요. 대통령과 국회의 국민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여기다 목적어로 쓸 수 있느냐. 취소한다라는 목적어로.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이 행정청의 처분을 쓰되 여기다 행정청의 처분을 쓰되 취소한다는 표현 대신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행정소송의 한계논이에요. 행정소송의 한계논의를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모든 논의는 문서와 관련된 논의예요. 우리가 배우는 행정쟁송법의 모든 논의는 문서와 관련된 논의예요. 문서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먼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얘기들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구라의 구라, 그 완전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그 문서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이해의 수준에서 그걸 이해를 해버린다고요. 그 표현을 한 개 그러면 그거는 하면 안 되나 봐. 도대체 뭘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이미지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항상 문서라는 걸 하나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행정법 첫 장에 뭐라고 쓰냐면 행정작용의 특징, 문서주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문서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염두에 두고 법치주의, 문서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문서주의라는 거, 문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모든 논의들이 허공에서 그냥 허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추상적인 말의 나열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3번에 보니까 피고는 이렇게 이제 소장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은 소장 기재 양식이다. 소장 원고 갑 피고 B구청장 청구 취지 1번 피고는 소의 을에게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소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갑은 누구라는 거예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의라는 것은 이 소장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소장 밖에 있는 을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죠. 그럼 갑은요 처분의 제3자죠. 원고가 지금 처분의 제3자예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이 입증 방법 이렇게 했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런 소장의 기재 양식이 이렇게 쓰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페이지 넘겼어요. 자, 문제의 소재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대전에서 소 키우라고 하죠. 대전에서 소 키워야 돼요. 소 키우는데 누가 키우냐 했더니 판사가 키우거나 아니면 학판 검사가 키운다. 학판 검사가 키운다.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걸요. 대전에서 소를 키운다. 대전에서 소 키우자. 대전에서 소 키우자. 소를 누가 키우냐? 판사가 소 키운다. 아니야. 학을 판 검사가 소 키워.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이게 법학 답안의 기본적인 목차예요. 이게 대전제, 그다음에 소전제,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설문 해결.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3단 논법에 입각한 글쓰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3단 논법에 입각한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경영학 그 관련 과목에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경영학 관련 과목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장이 나올 때 대전제를 뭘로 쓰냐면 이렇게 쓰는 게 어떤 소송 형식이냐를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소송 형식이. 그래서 자 4번에 가면 자 갑이 제기한 소송 형식은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문제마다 이쪽을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행정소송의 한계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을 다루고자 하는 그 논의의 그 포인트 대상이 뭐냐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항상 행정소송의 한계논의에서는 글쓰기 할 때 대전제, 대전소를 쓸 때 가장 먼저 쓰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하고자 하는 그게 뭐냐라는 걸 먼저 딱 꺼집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의 쓰고 막 길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배점이 그렇게 주어지지도 않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다 무슨 뭐 한 풀이라도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쓸 말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갑이 제기한 소송 형식은 뭐냐? 이 법안 행정작용을 미리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장래에 있을 특정한 행정행위의 발동에 대한 방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이걸 뭐라 하냐?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 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게 무슨 소송이야라고 딱 꼬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제기한 소송 형식이 뭐다? 위법한 행정작용을 미리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장래에 있을 특정한 행정행위의 발동에 대한 방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이를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 한다.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예방적 금지 소송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존소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률 규정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쓴 거예요. 여기서는 묶어서 쓴 거예요. 여기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쓴 거예요. 갑이 제기한 소송 형식은 이거다라고 대전을 한꺼번에 묶어서 쓰고 그 다음에 소존재를 빼내는데 어떻게 빼내냐면 행정소송법 3.2 4조와 관련하여 이러한 예방적 금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다 이렇게. 거기서 3조와 4조가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예요. 3조와 4조 이 법조문을 언급하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 그래서 이제 학설이 이제 3조와 4조를 바라보는 이제 학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행정소법 3조와 4조를 잠깐 살짝 볼까요? 3조. 그러니까 비치 법전을 꼭 가지고 이제 다니셔야 돼요. 이 답안을 쓸 때에는 설령 들춰보지 않더라도 8개고 쓰는 게 참 좋더라 하더라도 개고 쓰더라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이제 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픈북이에요. 세미 오픈북 시험을 본다고요. 이게 이 법학 과목은 세미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깜놀한 거예요. 세무사 시험 2차에 법전 안 줘요. 법전 안 주는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세법을 다 외워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진입장벽 그게.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쿨 나와서 우리나라 변호사 시험 바이그셈이라고 볼 때 있잖아요. 노트북을 줘요. 걔네들은 아예. 노트북을 줘서 거기서 판례하고 법령을 있잖아요. 검색하게 해요. 아예. 거기서 그렇게 쓰라고 아예.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머릿속에 뭘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됐죠. 이제부터는 쉽잖아요. 이제 그러면 다음번 이제 2번 목차가 바로 문제된다가 바로 다음 목차가 된다 그랬죠. 이제 이런 걸 형식 논리라 그랬죠. 형식 논리. 그래서 이제 소존재에서 문제된다. 요게 이제 다음 이렇게 해서 이게 1번 목차로 문제의 소재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서 2번 목차로 뭐뭐인지 여부. 근데 이 뭐뭐인지 여부 할 때 이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3조와 4조에 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이 간다는 거죠. 일이. 그래서 학판, 검사, 학설. 자, 형식적 권력 분립. 자, 형식적 권력 분립은 3조와 4조를 봤더니 언급이 없네. 인정 불가능 이런 뜻이에요. 형식적 권력 분립 원칙에 비춰 동법 제4조는 거기서 열거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권력 분립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형식적 권력 분립이 어떻게 됐어요?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입법부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입법부에서 3조와 4조에 이 예방적 금지 소송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사법부가 판사가 이제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요거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법부가 입법부가 만든 법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게 형식적 권력 분립이죠. 그래서 해석으로 입법부가 말도 않은 것을 내가 보기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거 규정이므로 부정하는 견해. 실질적 권력 분립은 이제 뭐냐면 실질적 권력 분립은 권력 분립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권력 분립을 하게 된 원인 혹은 권력 분립을 하게 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에요. 권력 분립을 하게 된 목적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에요. 그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행정작용할 수도 있고 사법부가 해석을 통하여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한 것을 조금 해석을 통해서 확장할 수도 있지 않겠냐. 요런 뜻이에요. 이게 실적 권력 분립이. 그래서 실적 권력 분립은 원칙이 아니에요. 형식적 권력 분립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 권력 분립의 사고가 가미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가미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실적 권력 분립 원칙에서 동법재산 예시 규정으로 긍정한다 하는데 그 가미된다라고 하는 게 제한적 긍정설이에요. 넘어가면. 그래서 형식적 권력 분립, 실적 권력 분립, 극과 극이죠. 극단과 극단이죠. 그 극단과 극단을 중간 지점에 조화로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형식적 권력 분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적 권력 분립의 정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게 제한적 긍정설. 그러니까 처분 요건이 이리적이고 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고 다른 권리 구제 사단이 없는 예의적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제 권력 분리 원칙의 두 정신을 이제 조화시킨 거예요. 원칙과 예외로. 근데 판례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형식적 권력 분립이에요. 아직은 형식 권력 분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가 실질적 권력 분립으로 갈 정도로 사회가 성숙됐다고 보질 않아요. 사회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 권력 분립하면 뭐가 일어나요? 권력 남용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굉장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그래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예비적 청구인데 뭐 예비적이든 주의적이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원고의 청구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비적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외우기 되게 힘드네 그러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버려요. 원고의 청구는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행정소송법에 없다. 그 소송 형식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및 소결.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후적 통제 제도다. 그런 점에 비춰 이제 판례가 타당하죠. 왜냐하면 예방적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행정청에서 무슨 판단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판단을 내리지도 않는데 그런 판단을 혹시라도 할까봐 사법부가 미리 판단해 주세요. 사법부의 미리 판단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고소송은. 자, 이런 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연기해서 했던 거니까. 따라서 예방적 금지성의 제기가 가능하지 않다. 그럼 마지막 그러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제 설문의 해결로 가서 갑이 비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피고에는 소의 을에게 건축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는 소의 예방적 금지 소송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요거 그래서 제2문 요거 하나 이번 때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3문은 이제 3문은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많으니까. 페이지 넘겨서 이제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부를 하세요.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냐면 제가 지금 강의했던 문제 외에도 거기 지점까지 그 진도 범위 내에 다 보셔야 돼요. 문제를. 일주일 동안 그 범위 내 문제는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그 중에 몇 개에서 이제 강의로 전달한 것들 가지고서 50점을 구성할 거니까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되 나머지도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2기 때 그냥 바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도 그냥 읽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대신 뭘 암기를 해야 돼요? 판례 암기하셔야 돼요. 판례. 반드시 판례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연기 때 우리 죽으러 외웠던 판례들 많잖아요. 판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8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비로소 이제 취소송의 소장을 법원에다가 냈어요. 그럼 이 취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냐? 혹은 적법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학습할 주제들이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판례 변화 반드시 눈여겨봐야 돼요. 판례 변화, 행공특법 권익이 그걸로 해결하다가 그 다음에 국권 직관으로 해결하다가 그걸로도 안 되니까 관행실법 때까지 넘어갔다라는 거. 이거 3단계로 넘어가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행공특법 권익위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거기서는 이제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한다 해서 계고 독촉만 시험 문제 주구장창 내다가 이제 항상 그걸로 냈어요. 사실은 그걸로 내다가 이제는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혹은 지적대장의 수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공증행위인데 그 공증행위가 공증이 될 수 있느냐 했더니 공증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행위 자체에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사실행위로 갔다가 이거는 국권 직관이야 이렇게 국민의 실권 밀관 그 예우라 했죠.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국권 직관이야 하면서 이제 빠져나온다는 거. 거기 가서 거기서 시험 문제 또 엄청 나와요. 최근 4년간 계속 나와요. 그게. 우리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법 2차, 행정법에서 2차를 행정법에서 베이스로 하는 데서는 계속 나와요. 행정쟁송법이 사실은 행정법의 80%예요. 행정법 시험의 80%예요. 행정쟁송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에서 이건 행정법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교재를 보면 행정구제법이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오해예요. 되게 적은 걸로. 아니에요. 이게 사실 80%예요. 나머지가 이제 실체법 규정이 20%밖에 안 돼요.
입업하냐 그랬어요. 기속이냐 재량이냐 막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배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처음으로 입업성만 빼고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쪽에 이제 국권 직권에서 계속 시험에 나오다가 그 거부 처분이 안 되는 문서 반려 행위하고 그 다음에 그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굉장히 심각한 침해를 미치는 비권력적 사실, 명예 같은 거,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행정청이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관행실법태를 통해서 그쪽을 통제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관행실법태 필수 출제. 관행실법태 관련 판례가 필수 출제. 올해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아니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판례의 변화를 꼭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다음 취소성의 원고적격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6개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법인 이사, 그다음에 인근 주민, 그다음에 기존업자, 타방 신청인, 그다음에 주주, 단체. 딱 6명. 그다음에 이제 기관인데 자가 되는 자로서 이제 그거 선관위 위원장 경기도 선관위 사건 그렇게 딱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적격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다음에 협의 소익 같은 경우는 그 취소 소송 제도 특유의 협의 소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 제도 특유의 협의 소익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처분의 효과 소멸된 이후의 문제, 거기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가 관련된 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과 관련해서는 하자승계 문제인데, 하자승계 문제는 정말 최근에 미친 듯이 나와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교수님들이 딱히 여러분들 너무 사니까 여기는 쟁송법만 배우지.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막 잘못 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협회에서 거꾸로 거기는 시험법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이 막 내요. 그래서 이 하자승계도 굉장히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관할법원에서는 있잖아요. 요거 소송 형식, 선결 문제, 관련 청구소송 병합 제기, 행정소송법 8조 2항을 적용한 소송 형식. 그래서 소송 형식이라는 말을 거기다 밑줄 쳐놓고요. 최근에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내는 부당이득을 받아내는 소송 형식을 계속 물어봐요. 최근에. 그래서 소송 형식을 이렇게 슬금슬금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여기에 자꾸 관심을 쏟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3조와 4조에도 없는 소송 형식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 시험 문제 낸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는 시험 문제 안 내요. 행정심판 전치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낼 게 없어요. 왜? 중요하죠. 중요한데 낼 게 없고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재결주의가 나와요. 재결주의 아예. 행정심판 전치를 거치면 소송이 2개란 말이에요. 원처분 취소송과 재결 취소송 2개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재결 취소송을 시험 문제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재결주의가 여러분들 특유의 제도로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필요로 한 노동위원회법 제27조에 관련된 거, 그 소송 형식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지 절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쟤들한테 중요해요. 560쟤들한테. 560쟤는 소청 심사를 거치는 게 필수적 전치거든요. 그럼 소청 심사를 거쳤더니 그럼 소청 심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원처분 중심주의라 그걸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꼭 물어보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소재로 잠깐 들어가면 큰 문제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취소의 제의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취소의 제의가 가능하냐 이렇게 마지막.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자, 여기에 이제 목차고 그다음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강의가. 자,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자, 문제 읽는 방법. 문제 읽는 방법은 탑다운이 아니에요. 바텀업이에요.
바텀업으로 시험 문제 읽는 거예요.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함정에 빠져요. 마지막 묻는 문제.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갑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마지막에 꼭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묻는 문제. 마지막 문제 바텀업으로 시험 문제를 이제 낼 것이고, 그럼 마지막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특유의 답안 구성 틀이 있다. 특유의 답안 구성. 요거를 기억을 해내라고요. 우리 연기 때 배웠던 특유의 답안 구성 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내라고요. 자,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교재를 보는 거예요. 연기 때 만약에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거 답안 구성 틀이니까 이 구성 틀을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 기고 또 익혀야 돼요. 자, 바텀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묻는 게 이 갑의 소재기가 가능하냐? 갑의 소재기가 적법하냐? 그렇게 이렇게 소재기가 적법하냐, 소재기가 가능하냐로 물어보려면 반드시 바로 앞에 물어보는 바로 앞 문장에 소송 형식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갑의 소재기는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는 앞 문장에 바로 저 문장에 갑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혹은 제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혹은 하려고 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소송 형식이 나와요. 근데 그 소송 형식이 안 나오기도 해요.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행정소송.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마지막 묻는 거, 마지막 버텀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 소재 이 대전제의 첫 문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문장이. 거기서 답안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제 심플한 것부터 베이직한 것부터 일단은 우리가 배우고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취소의 제의가 적법하려면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취소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소액, 제소기관, 관할법원, 행정심판 전치 등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뭐 설문상 갑은 을을 상대로 땡땡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게 뭐예요? 전제 상황의 제시죠. 그다음에 이제 소전제. 그럼 이와 관련하여 이제 소전제 문제된다가 이렇게 7개가 나오는 거죠. 그 7개 중에 첫째 문제된다인 땡땡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만 이제 딱 빼내서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9페이지 가서 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에서 취소의 대상. 자, 처분 문서가 1개인 경우, 처분 문서가 2개인 경우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처분 문서가 1개인 경우와 처분 문서가 2개인 경우로 나옵니다. 취소의 대상은. 그래서 1개인 경우, 자, 답안 작성 목차에서 문제의 소재에서 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할 때 우리가 연기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2개를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는 법조문을 어떻게 쓰는지를 외워달라. 두 번째는 판례의 표현을 외워달라. 그렇게 딱 2개를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쓰는 방식은 19조와 2조 1항 1호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19조와 그다음에 행정소송법을 쓴 다음에 항상 가로 열고 이하동법 가로 닫고 19조와 그다음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다음에 에 의하면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에 따라서 그렇게 써도 돼요. 에 의하면 이렇게 써도 되고 에 따라서 이렇게 써도 돼요. 에 따라서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에 의하면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설득력 있다.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에 의하면 그 다음에 구조하고 2조 1항 1호니까 자 제19조의 표제어를 보면 취소소송의 대상 이렇게 나와요. 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표제어가 취소소송의 대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대상도 써주고 그 다음에 2조 1항 1호를 보면 처분 등이란 하고 있는데 등자 빼버리세요. 처분 등은 처분 플러스 재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재결은 우리 눈에 너무 명백해요. 얘 재결이야 이렇게. 그런데 처분은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했는데 이게 처분이 맞아? 이게 물음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자를 빼버리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예전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썼어요. 그러니까 19조의 표제인 취소의 대상, 그 다음에 처분이란 2조 1항 1호의 표현을 썼어요. 그럼 2개를 이제 19조와 이래서 와로 묶었으니까 그 둘 사이를 뭘로 쓴다? 이 대는 이렇게 쓰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이하 동법, 여기 이하 동법 써주셔야 돼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렇게 써주고, 의하면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제 이 19조의 표제어가 시소송의 대상. 그 다음에 2조 1항 1호가 처분이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를 이 와에 해당하는 걸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시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요. 요거 딱 쓰는 순간 요걸 뭐라 하냐면 이론설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론설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쓴다라고요? 나는 이론설에 의해서 쓸 거예요.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론설에 의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이론설에 의해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문 해결에서는 이원설이 바라보는 시각도 살짝 추가해서 써주시면 돼요. 설문 해결에서 마지막 설문 해결에서 이원설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써주시면 돼요. 이원설에서는 어떻게 간다고요? 거꾸로 간다고요. 이렇게 2조 1항 1호에 의하여 처분이 되는데 그 처분이 뭐예요? 외부적 효력, 직접적 외부적 효력, 그 다음에 구체적 법적 효력. 그러니까 외부적 계직구인데 계직구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면 이게 외부적 효력이거든요. 계직구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19조로 넘어가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게 이원설이에요. 이원설. 그러면 계직구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아니한 처분도 있을 수 있겠네. 이게 이제 우리 벌써 딱 거꾸로 이게 탁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처분이 요만큼 이원설에 하면 처분이 요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이리 가서 취소의 대상으로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 그 못 넘어가는 게 바로 심리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행정지도예요. 심리적 강제를 갖고 있는 행정지도가 처분이 맞아요. 이원설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의 법제도에서는 취소의 대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그렇죠? 이렇게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론설에 의해서 처분을 계속 이론설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됐죠. 그러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판례를 이제 암기하라고 그랬죠. 판례는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여기까지를 요거를 주어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요거를 주어로 삼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론설은 이렇게 쓰는데 요 이론설이 쓰는 주어를 판례가 그대로 받아서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공특법 권익이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판례가 행공특법 권익이 국권직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공특법 권익이 국권직관을 말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썼어요. 판례가. 그럼 판례는 뭐예요? 이 뒷부분을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 뒷부분을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의 소재에서 행정법 이하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대전제 여기까지가. 취소의 대상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전제. 그 다음에 전제 상황의 제시, 전제 상황. 의리갑에 대하여 행한 땡땡은 이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자,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일단은 소거를 시켜줘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이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의리 행정처행인지 문제된다. 둘째 땡땡이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소존재를 빼낼 수 있어요. 지금 빼내는 방법 아시겠어요? 지금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는 절대 시험 문제 못 내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은 명백하게 케이스로 구성이 돼야 돼요. 여기에 물음표가 생기면 큰일 나요. 여기에 물음표가 생기면 이 케이스 출제 오류예요, 이게. 이건 출제 오류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물음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하셔야 돼요. 점수 다 줘요. 그러니까 절대로 백지로 내고 나오면 안 된다고. 타입 3 에러를 범하더라도 딴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다 백지를 내고 나오면 안 돼요. 백지가 아니면은
곱하기 얼마를 줘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출제 오류를 대비해서 절대로 백지로 내면 안 돼요. 꼭 법조문이라도 몇 글자 쓰고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꼭 따야 돼요. 100지면은 곱하기 100을 해도 0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0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몇 점이라도 하면은 거기에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건 그러면 행정청 남아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요? 시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그 다음에 행정청 밑줄, 구체적 사실에 한 법 집행 밑줄,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밑줄 이렇게. 그러면 그 세 개의 밑줄 중에 이제 주어져 있는 케이스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을 한 법 집행은 시험 문제로 못 내니까 그럼 반드시 줘야 되니까 그 상황은 주어야 되니까 그럼 남아 있는 건 행정청과 공권력의 행사만 남아 있을 수 있다.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지점이. 그래서 의리 행정청인지 여부, 행정청의 의의, 동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행정청이란 이렇게 안 하고 행정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의 이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에는 뭐뭇이 포함된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납적인 사례를 제시한 거에 불과하죠. 따라서 귀납적 사례를 아우르는 연역적 정의가 필요하죠. 조금 더 추상적이고 그걸 판례가 뭐라 하냐? 행정청에는 행정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행정관은 의사결정, 결정된 의사표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적인 행정청이다. 이렇게 쓰는 기능적인 행정청. 근데 여러분들 행정절차법 가지고 계시니까 행정절차법 2조를 보시면 그 정의 규정에 행정청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행정절차법도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절차거든요. 처신, 이배지. 그 5가지 영역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처신, 이배지, 처분, 신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이 5가지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5가지 준수해야 할 절차들을 정해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처분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처분 영역. 그럼 그 처분 영역은 누가 주어예요? 누가 행위 주체예요? 처분청이죠. 그래서 행정청을 거기서도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행정청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기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2조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여기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법하고 행정소송법은 전혀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이에요. 근데 행정절차법에 그런 정의가 있어. 그럼 그런 정의를 우리 판례는 해석을 통해서 이러면 기능적인 행정청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거기에 똑같은 말이 써져 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규정을 여기다 갖다 쓰면 안 돼요. 행정절차법 제2조에 하면 행정청의 이름으로 이거는 그런 행정청을 보는 거에 타당하다. 이렇게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과 법 사이에서는 절대 오갈 수가 없어요. 법과 법 사이에는 교류가 없어요, 원래. 법과 법 사이에는 교류가 없어요. 근데 그 둘 사이를 교류하게 하는 게 딱 두 개. 첫째는 준용 규정, 두 번째는 의제효.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무엇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제효 규정. 딱 두 개의 규정으로만 법과 법 사이에 교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준용 규정과 의제효 규정. 그렇게 나누는 것이지 절대로 법과 법 사이에는 교류가 없어요. 심지어 같은 법 내에 조문과 조문 사이에도 교류가 없어요. 같은 법 내에서도 조문과 조문 사이에 교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실증주의, 언어논리실증주의의 일물일가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법조문만 적용된다.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개념만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 개념이 여러 사건에 적용돼요. 그럼 그거를 신화라 그래요. 신화. 그래서 그 신화적 언어들 다 있잖아요. 우리 언어 생활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언어 논리 실증주의의 목표인데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게 입법에 있어서의 각종의 개념들이에요. 법률 개념들.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데에서 그걸 들었다고 해서 그걸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럼 그걸 내가 갖고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치지란 말을 써가지고 가지고 와요. 가끔 거기서 치지란 말을 쓰면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그걸 보는 그 표현은 언젠가 한 번은 볼 텐데 여기서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능적 의미 행정청에서는 그 행정청이 어떤 기능을 한다? 의사 결정 기능, 결정된 의사의 표시 기능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한다. 그 뜻이에요. 사안의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은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판례.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자 여기까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요게 아까 그 밑줄 쳤던 것 중에 행정청에 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에요. 판례도 하나씩 대응되게 썼어요. 그 다음에 그럼 공권력 행사가 뭐냐?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성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 이것을 공권력 행사로 봤어요. 판례가 이 표현을 공권력 행사로 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전체적으로 아까 연역적 정의를 내는 것처럼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라 한 것처럼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몰아볼까 우리가 그거를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맨 마지막에 가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논리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글을 보면서 논리를 빼내는지.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뭐예요? 마지막 뒤로 가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국권 직관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럼 그 국권 직관이 구체적으로 뭐야? 그랬더니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성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서 뭐뭐라는 권리를 발생하게 한다, 혹은 뭐뭐라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게 한다, 혹은 뭐뭐라는 법제 맺조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생한다가 아니라 뭐뭐하게 한다. 항상 뭐로 써야 돼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명령을 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셔야 돼요. 권리의 설정을 명한다, 의무의 부담을 명한다,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이렇게 왜? 우월적 지위를 반드시 저쪽 우월적인 지위가 저쪽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게 하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따라서 땡땡은 행정청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다. 이를 강화상 특허라 한다. 특허, 허가, 그 다음에 하명, 인가, 대리, 공정 이런 거. 근데 이 표현들을 모른다 그래서 막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특허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거는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특허. 그냥 직관적으로 대부분 해요. 이것도요. 저거는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뭐예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그 시설이 굉장히 대규모적인 사업을 해야만 하는 거. 이런 것은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허라고. 그런데 저거는 허가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거 허가를 안 받고 안 하는 거야. 그건 다 허가예요. 커피숍 하기, 그 다음에 식당 운영하기 이런 거 아시겠죠? 이런 건 다 허가예요. 허가 이런 거 스터디 카페 엄마 아빠한테 좀 해서 스터디 카페 하나 해보기 뭐 이런 거 다 허가예요. 강성 허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하는 것.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내가 시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강성 허가예요. 강성 내 집 짓기. 그것도 강성 허가예요. 근데 대규모예요. 대규모. 그다음에 내가 허가를 받더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건 특허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버스 운송 사업 허가. 이거 버스 노선 운송 사업 허가. 그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건축 허가 이런 거 다 특허 그건.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살짝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쓰라는 거 없어요. 사례용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런 거 쓰라는 건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소개를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마지막 소개를 이제 설문의 해결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10페이지 보면 자 땡땡은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설문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원서를 살짝 언급하면 좋은 답안 쓰기가 된다고 했죠. 퀄리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그럼 교수님이 아세요. 이 접속을 딱 보면서 이원서 쓰려고 하나 보다. 이에 대해서 자 이원설은 땡땡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이면서 계직구 외부효를 가진 법적 행위 계직구 외부효를 가진 법적 행위이므로 동법 제19조의 취소의 대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렇게 대상이라고 본다. 견해대립을 불문하고 땡땡은 취송의 대상이다. 이제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전 문제 11페이지는 너무 크고 문제가 여기 보면은 요거 재결 이거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 보면 자, 절대로 탑다운을 읽지 말라 그랬어요. 바텀업으로 읽으라고 했어요. 바텀업, 마지막 바텀업 보면 갑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저 보세요. 취소 소송을 제기, 항상 소송 형식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취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취소의 대상과 피고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취소의 대상과 피고를 검토하시오. 그럼 이제 요거는 살짝 우리가 살짝 약간의 공부가 살짝 필요해요. 약간의 공부가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 토지 이제 사업 인정이 나왔어요. 사업 인정이 나오면 이제 협의 수용을 하고, 협의 수용이 결렬되면 이제 재결 수용을 해요. 토지 수용,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이 있게 되고,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이 있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사업 인정은 보통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사업 인정을 해요. 근데 LH토지공사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자 간에 시행자 간에 이 협의 수용을 하게 돼요. 협의 수용. 근데 이 협의 수용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렸던가요? 사법상 계약은 이쪽에 이제 공무수탁 사인인데 막 지금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공무수탁 사인인데 이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 얘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져요. 주체는 뭐예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웠다시피 민법에 인이에요. 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뭐예요?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요거 계약을 이제 얘는 사업시행자는 행정 주체가 됐으니까 우리 학자들은 이거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봐요. 요거를 왜 사법상 계약이냐면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쪽에 행정 주체에게 거절 권능이 있냐는 거예요. 계약의 거절 권능이. 여러분들 그 계약 자유의 원칙에 하면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계약 내용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계약의 운명의 결정의 자유가 있죠.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이거 배웠는데 그 중에 계약을 할 거냐, 계약 체결의 자유라고 하는 건데 그 계약 체결의 자유가 이 민법상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야 계약하자 했더니 상대방이 싫대요. 아씨 왜 싫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계약 체결의 자유예요. 그런데 공법상 계약은 계약 체결의 자유가 이쪽밖에 없어요. 이쪽에는 없어요. 행정 주체에게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협의 수용은 사업 시행자도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싫어. 왜? 돈이 너무 네가 막 달라는 돈이 그게 말이 되냐? 사랑의 교회 사건 정광훈 목사. 그 돈이 그게 200억을 달라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2천억을 달라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거절 권능이 있어서 이걸 사업상 계약으로 해요. 판례가. 그러면 이제 일이 넘어가는데 토지 수용인의 수용제기로 넘어가는데 이때 얘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해요. 토지 소유자는 신청 못 해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만 쏙 빼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 시행이. 근데 이 사업 시행자가 볼 때, 이 토지는 너무 필수 불가결한 토지라 이거 빠뜨리면 이 사업의 사업성이 전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 수용해야죠. 그래서 이쪽으로 신청을 해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혼회가 하는 건 다 재결이에요. 이혼회가 하는 건 다 재결이에요. 아시겠죠? 이혼회 가는 건 다 재결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재결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만 기억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이혼회잖아요. 그러니까 재결이 나온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재결에는 처분인 재결과 행정심판인 재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중에 행정심판의 재결은 뭘까? 이게 행정심판의 재결이라는 거예요. 이 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의라는 게.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 이의 신청. 그 이의 신청이 바로 행정심판의 청구예요. 이게 행정심판의 청구예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를. 행정심판법에는 없는 심판위원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9조로 이제 가면은 19조에 가면은 취소 소송의 대상은 자 19조 행정소송법 19조를 보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고 재결 취소의 경우는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언처분 중심주의니까 이게 처분이라면 수용 재결 취소를 제기해야 되고 이게 이제 재결하면 여기에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18페이지 있는 위에 있는 거 안 봐도 돼요. 탑다운 안 해도 돼요. 지금 물어보는 게 달랑 요거기 때문에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다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A 주식회사는 Y 도지사에게 산업이찜이 개발에 관한 법률 11조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서서히 뭐예요? 하얀 무슨 이 버닝 아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이미 집중력이 아주 달대로 달아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그러니까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취소의 대상하고 취소의 피고를 지금 물어보니까 그럼 취소의 대상, 취소의 피고 이제 둘이 있는 거죠. 취소의 대상,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이하동법 19조, 아통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 구체적 사실은 법정 공권 행사 또는 그거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재결 취소는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까지. 그럼 이와 관련하여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죠. 그래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법적 성질 판례. 자, 취소소송이 되는 대상이 되는 처분 원칙적으로 행공특법 권익이 국권, 직권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은 실질적 의미의 재결이다. 여기서 실질적 의미의 재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뿐만 아니라 특별법상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도 재결 취소의 재결이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실질적 의미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은 자 사업 시행자에게는 대상 토지 그러니까 수용 대상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상 토지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하게 해요. 이 수용 재결이. 그럼 요건 뭐예요? 쌍방대리죠. 요게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쌍방대리 금지라고 배웠는데 공법 영역에서는 법 규정으로 쌍방대리를 하게끔 해요. 행정청이. 그래서 양측에 다 권리를 부여하죠. 의무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하게 함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이를 강압상 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은 독립성, 대심구조, 확정된 재결은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 간주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이다. 여기서 독립성, 대심구조, 확정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독립성, 대심구조, 확정성. 이 확정성이란 이 확정 판결, 확정된 재결은 민사소송법 확정 판결 간주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처분으로서의 확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잠정성이 아니라 잠정적이고 임시적이면은 이거는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재결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독대확 이렇게 오시면 돼요. 독립성, 대심구조, 확정된 재결은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 간주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다. 이건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다. 따라서 재결이다. 이는 임의적 전치이다. 그러면 이의재결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적 성질이 판례가 이렇게 사하는 경우 이렇게 됐다면 이제 그럼 취소의 대상이 뭐냐? 소결.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보셔야 돼. 이제 가서는 이제는 이제 탑다운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무슨 뭐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으로는 여기서는 세 개밖에 없죠. 제 위원회 구성의 위법,
그 다음에 절차 위법, 형식 위법. 이 세 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탑다운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체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는 거죠. 체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니까 동법 19조 본문에 따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의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럼 취소의 피고는 누구냐? 동법 13조에 의하면 취소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처분 등을 자기 명의로 대외적으로 표시한 행정청이다. 즉 처분 문서에 누구 도장이 찍혀져 있냐는 거죠.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도장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위원장이 자기 도장을 빵 찍었겠죠. 자, 그래서 표시한 행정청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신의 명의로 하므로 수용재결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취소의 피고이다. 설문의 해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취소의 대상이 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취소의 피고이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수용의 대상. 자, 그래서 행공특법 권익위에 관련된 것은 요 판례로 이제 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